1999년 5월 30일 오전 4시경 중국 베이징 경찰은 긴급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빨리 좀 와줘요. 빨리. 다 죽는다고요. 빨리. 누가 칼 들고 들어와서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얼른. 경찰은 위급한 상황을 인지 즉각 현장에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그곳은 베이징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최대한 빨리 도착한다고 경찰이 왔지만 이미 사건은 모두 저질러진 후였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투성이가 된 채 승합차 앞에 쓰러진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뛰어나온 건지 쓰러져 있는 위치 뒤로 피가 쭉 뚝뚝 떨어져 있어. 그 피는 해당 아파트 203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203호에서 필사적으로 피 흘리면서 도망 나왔는데 승합차 앞에서 사망한 거죠. 그 피를 따라 203호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와, 집 거실하며 현관하며 그냥 다 피범벅인 거예요. 그 피범벅 사이 거실 문 앞에 한 여자가 또 누워있네. 그냥 딱 봐도 의식 없는 사망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쪽에 있는 방들을 다 들어가 보는데 와, 각 방마다 여자들이 있는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뭐야, 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야? 실제 한쪽 방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만 막 5명의 여성이, 한 명은 침대에 쓰러져서 또 한 명은 방문 앞에 또 한 명은 벽에 기댄 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집안에서만 8명의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 경찰은 바로 이 시신 부검에 들어갑니다. 부검 결과 이 피해자 8명의 몸에 모두 여러 개의 자상이 확인됐어요. 이 상처는 모두 똑같은 날카로운 칼날에 의한 거였습니다. 이 8명이 사망한 시기 또한 모두 비슷했어요. 경찰이 추정했을 때 이 사건, 여러 명이 쳐들어와서 다 죽인 게 아닌 딱 한 명이 들어와서 무려 8명을 모두 죽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추정했는지는 쭉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사망한 8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한 쇼핑몰 안에 있는 보석 매장에서 쇼핑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 직업이 모두 보석업계 종사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래도 이 범인, 이 피해자들이 보석이 많을 거라고, 부자일 거라고 생각해 돈을 뺏고자 이런 짓을 저질렀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현장에 돈을 다 가져가진 않았어. 사건 현장에 있던 현금을 모두 안 가져가고 이 피해자들 가방에 있던 돈만 가져간 거예요. 서랍 속에 엄청 막대한 현금이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있네. 그럼 이 범인,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면 서랍 안에 있던 이 돈을 못 봤나? 이 8명의 인간관계를 또 조사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녀들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 또한 없어 보였어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런 거야? 경찰 전담반까지 꾸려 수사를 시작했지만 난항에 빠집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살펴보자. 그래서 이 경찰이요 사건 현장을 다시 수색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사건 현장에 이 피해자들 8명의 피 말고 다른 피가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사건 현장에 있던 여성용 슬리퍼 하나에서 여성이 아닌 한 남성의 피가, 이뿐만이 아닌 집 이곳 저곳에서 피 묻은 양말 발자국이 또 발견돼요. 양말 발자국. 그런데 이 발 사이즈하며 이 피 묻은 발자국, 그 피를 조사했더니 피해자들 게 아닌 거예요. 여성용 슬리퍼에 있었던 피, 그리고 피 묻은 양말 발자국, 이때 이 피, 이 두 개는 동일인의 피였습니다. 이걸 보고 경찰은 생각했어요.
이 범인 애초부터 신발 안 신고 양말만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막 죽이다가 와, 나 발을 다쳤네. 내 발에서 막 피가 나. 그러니까 여자 슬리퍼 중에 하나를 신은 거예요. 신고 막 또 죽이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용 슬리퍼와 피 묻은 양말 발자국이 찍히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이 8명 피해자 피와 딱 1명의 남성 피가 발견됐습니다. 발자국, 발 사이즈도 그렇고 범인 혼자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시 이 피해자들 6명, 이 8명의 여성 키가요. 제일 작은 사람이 168이었대요. 최소 168에서 174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8명이 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대 초중반들. 거기다 1명도 아니에요. 한 집에 무려 8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8명이 쳐들어온 1명을 못 해봤나? 이렇게 다 죽어야만 했던 건가? 그런데 이 의문점은 얼마 안 가 풀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피해자들 옷이요. 다 잠옷이었어요. 잠옷. 신고가 들어온 것도 새벽 4시쯤이었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다가 기습공격. 앞서 언급했지만 이 범인은 애초부터 이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멀리서 온 범인이었다면 신발 무조건 신었겠죠. 현관에서 벗고 들어왔다가 다시 신고 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가능성이야 있기야 하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튼 애초부터 신발이 아닌 양말만 신고 들어왔다는 건 의외로 이 범인 가까운 곳에 있는 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양말 신고 들어왔다가 유유히 양말 신고 도망간 거죠. 경찰은 바로 주의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주요 용의자를 1명 특정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살해당한 여성들의 이웃인 37살 자오렌 룽. 이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대로 정착 못하고 이랬다 저이랬다 하는 남자였어요. 그렇기에 늘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았죠. 일은 쎄빠지게 하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줘. 아무리 일을 해도 늘 돈이 없어. 결혼해서 그는 아내도 있었고요. 5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 그를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자오렌 룽 너무 착하고 너무 얌전하고 일도 성실히 잘하는 남자였는데 뭐 특별히 나쁜 습관도 없고.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요? 경찰이 맨 처음에 탐문 수사한다고 이 집 저 집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오렌 룽 집을 딱 갔어요. 가서 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극도로 막 긴장을 하면서 이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양말 발자국이 있었으니까 이제 발 사이즈 좀 보려고 자오렌 룽 발 좀 여기에 찍어주세요 하니까 딱 싫다고 자르네. 발에 뭐 묻고 하는 것도 싫고 번거롭다고 하기 싫다고. 이상하죠. 거기다가 경찰이 어제 저녁에 뭐 소란스러운 소리나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자오렌 룽 말고 다른 근처 이웃들도 탐문 수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오렌 룽 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집도 이상한 소리 들었대. 뭐 싸우는 소리나 뭐 탁구 소리 같은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악소리 같은 걸 들었다. 여자 말하는 소리 들었다. 도와달라는 소리 들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소리 들었다는데 딱 1명. 자오렌 룽. 자기만 아무것도 못 들었대.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데 여자 8명이 지금 죽었는데 조용히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서리서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데
실제 엄청 이때 소란스러워서 한 이웃이 문까지 열어봤었대요. 그런데 크게 딱 열었을 때는 또 잠깐 조용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닫았다고. 거기다 뭐만 물어보면 그냥 뻐르퉁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협조해주는데 딱 튀게 자기만 협조를 안 해.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자기가 범인이 아닌 이상. 왜? 하도 발자국 찍는 거를 거부해가지고 경찰이 설득해서 기회를 틈타 딱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황상 이놈이 딱 범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며칠 후 발자국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양말 발자국과 사이즈가 맞는지, 그리고 그 피, 이 자오렌룽의 피도 뽑아서 DNA 대조 들어갔거든요. 확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자오렌룽의 발자국 사이즈 일치, DNA도 일치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사건 당시 범인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용 슬리퍼를 신은 듯이 보였죠. 부상. 경찰은요, 자오렌룽을 불러 바로 얘기했어요. 야, 너 옷 좀 벗어봐라. 그랬더니 이놈 반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니. 한 몇 분을 멍 때리더니 조용히 얘기합니다. 저기, 나 담배 좀 하나 줘봐요. 그거 피더니 또 얘기해요. 나 물 한 잔만 더 줄래요? 이건 자백 아닙니까? 실제 옷을 딱 벗는데 다리에 자상이 역시 너구나. 그렇다면 이놈은 왜 무려 8명이나 되는 아가씨들을 다 죽인 걸까? 왜? 이 범행의 이유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98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자기 집 근처로 이 8명의 여성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었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면 이 여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서로 안면을 익히게 되는데 점점 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들이 뭔 일을 하는 여자길래 항상 화장하며 옷하며 화려하게 막 치장하고 값비싼 보석 같은 것도 막 하고 다니고, 나는 매일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대는데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이 여자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베이징 대형 쇼핑몰의 보석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구나. 보석.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집에 귀금속도 많겠네. 그러면서 자기 삶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매일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대는데 이것들은 돈 걱정도 없이 팍팍 쓰면서 치장이란 치장은 다 하고 다녀? 한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이거 인생 너무 불공평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자오렌룽 역시 돈 욕심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이 자오렌룽, 나는 기술도 없지, 부모 빽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지, 나는 성격이 밝지도 않아, 매사에 어둡고 부정적이지, 그런데 부자는 되고 싶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것들 집에 돈 좀 있을 것 같은데 저것들 돈 좀 털어볼까? 이게 범행 이유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999년 5월 30일 이 사악한 씨앗이 드디어 익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이 이 피해자들 집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발코니 쪽에서 쳐다보면 이 여자들이 지금 뭐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들 발코니 문을 잠그지도 않아. 발코니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냥 자네? 이게 웬 떡이야.
들어오라고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거 아니야. 사건의 그날 자오렌룽의 아내는 당직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5살 아들은 푹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아들 옆에서 그냥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딱 누웠는데 맞은편의 기집애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고 사는 게 행복한지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 순간 화가 엄청 치밀더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바로 부엌 가서 칼을 집어들고 오늘이다. 발코니에서 여자들이 잠드는 것까지 쭉 지켜본 뒤에 잠들었구나. 발코니 창문을 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오렌룽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문을 딱 열자마자 한 여성과 눈이 딱 마주쳤네.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도둑이야! 소리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오렌룽이 바로 이 여자를 향해 칼을 막 휘두른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자기가 몇 번 찔렀는지도 몰랐다고. 자기 딴에 막 소란스러워져도 괜찮다. 내가 다 죽여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했대요. 한 명이라도 여기서 살아나가면 내 얼굴도 다 봤는데 서로 인사하는 사이인데 나 바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들 내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자들 쉬지 않고 다 갖다 찌른 거예요. 실제 이 5명의 피해자는요. 동맥, 정맥, 심장, 폐에 다 구멍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급성 출혈성 쇼크로 이제 사망한 거였어요. 이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아가씨 중에 한 명이었던 샤오메이팡. 운 좋게 현관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친구들 다 죽어요. 살려주세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영악한 이놈. 바로 이 샤오메이팡을 뒤따라 쫓아와서 집 밖에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승합차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샤오메이팡까지 죽인 후 그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가방을 다 뒤져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다 챙긴 거예요. 사실 서랍 속에 더 큰 돈들이 있었는데 안 훔친 게 아닌 돈 훔치려고 들어왔는데 이걸 못 받고 생각 못 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잔인한 게요. 이놈은 이렇게 다 하고 그냥 안 나갑니다. 혹시나 미세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확인 사살 한 명 한 명 더 찔러요. 정확하게 죽으라고. 그 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거예요. 현장을 떠난 뒤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집에 가요. 집에 딱 갔을 때 내 집은 고요했습니다. 5살 난 아들만이 조용히 자고 있을 뿐이었죠. 여튼 이렇게 자오렌룽 체포가 됐습니다. 무려 죄 없는 아가씨 8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거 살려둬선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건 발생 한 달 후 1999년 6월 18일 그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로 한 달 뒤 사형 집행, 총살형으로 죽었어요. 와, 중국 진짜 빠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우리나라 서울교도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교도소로 유영철, 강우순, 강력범들이 다 옮겨졌는데 여기로 옮겨진과 동시에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난리 피우던 유영철이 얌전해졌대요. 강우순 등등 사형 선고받은 놈들도 다 얌전해졌다고 하던데 사형 가능 집행 교도소로 옮겨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이 개선되는 거면 본보기로 강력범 하나 죽이고 나면 범죄율이 확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8명의 여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발코니 문 하나 잠그지 않은 그들의 작으면 작을 수 있는 부주의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줄은.
이런 행동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행동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겐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건 사고를 다루잖아요. 의외로 현관문, 창문, 화장실 창문 이런 거 안 닫아서 범행 타겟이 돼가지고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아요. 발코니든 현관문이든 창문이든 화장실 문이든 문 단속은 꼭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인 놈이 제일 큰 문제지만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